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 분쟁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3천억 원 가까이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취소 신청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다퉈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론스타는 액수가 충분하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의장이 비대위 반대 소신을 지키겠다며 의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서 새 비대위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당의 혼란에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해 다른 윤핵관이라 불리는 의원들도 동참할지 파장이 주목됩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100일간의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시작합니다. 여야는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협상을 심야까지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늘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해졌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오미크론 하위 변이를 겨냥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새 백신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우리도 4분기에 도입돼 고위험군부터 우선 접종할 예정인데 오늘부터는 국산 1호 백신의 사전 예약도 시작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따뜻한 수증기를 밀어올리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모레까지 최고 300mm 이상의 폭우가 퍼부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뉴스는 돈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10년을 이어온 우리 정부와 해외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질긴 악연이 일단락됐습니다. 국제투자 분쟁 해결센터가 우리 정부에 당초 론스타가 제기했던 소송 금액 6조 원 중 3천억 원 정도만 배상하라고 판정한 겁니다. 금액 면에서 일단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긴 하지만 결국 우리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문제여서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정태웅 기자가 판정 결과를 설명해 드립니다.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6조 원 상당의 국제 분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국제투자 분쟁 해결센터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소송 금액의 4.6%인 약 3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총 3명으로 구성된 중재 판정부는 2대 1로 여러 쟁점 중에서 금융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서 우리 정부 측에 미화 2억 1,650만 달러. 이번 판정은 사건이 처음 접수된 지 무려 10년 만이자 지난 6월 절차 종료를 선언한 지 약 2달 만에 나왔습니다. 론스타는 2007년 외환은행 매각 협상에 한국 정부가 부당 개입해 매각이 무산된 점과 2011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가격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한 점 등을 문제 삼아 약 6조 1천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400조 분량의 판결문에서 한국 정부가 가격 인하를 압박해 론스타가 손해를 봤다는 점만 일부 인정했습니다. 분쟁 기간 동안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 등 현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책임론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외환은행 매각 당시에 김앤장 자문하셨던 게 자꾸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론스타에 개입한 적이 없어요.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10년 동안 막대한 소송 비용 등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국제기구에서 우리 정부가 물어줘야 할 돈을 20분의 1로 크게 줄여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수사를 통해 론스타의 불법 주가 조작이 드러났고 법원에서 이게 유죄가 확정됐거든요. 론스타의 잘못을 감안해서 손해배상 금액이 준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론스타 수사를 주도했던 인물이 조금 전 리포트에서 브리핑을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 장관은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게 하겠다며 론스타와 더 다퉈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민지숙 기자입니다.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배경으로 한 영화 블랙머니. 대한은행 할감 매각 사건 70조가 넘는 은행이 1조 7천억이 넘어갔다. 론스타는 매각 차익과 배당금으로 4조 원이 넘는 이익을 남겼지만 이 과정에서 불법 인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06년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소속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 론스타 불법 행위 수사에 투입됐습니다.
재판 결과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싼 값에 인수합병하려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유혜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이런 유죄 판결 영향으로 매각 가격이 떨어져 손해를 본 것에 대해 론스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청구 금액의 절반만 인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당시 수사 결과로 한국 정부가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법무부는 취소 신청과 집행정지 절차로 끝까지 쟁점을 다퉈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소수 의견이 40페이지로 이례적으로 많았던 만큼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취소 신청 절차는 최소 1년은 지나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 분쟁 해결센터 판정부에 2억 1,650만 달러, 우리 돈 2,925억 원 배상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는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 행위에 대한 배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판정 취소 절차를 진행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했을 경우 비상 상황으로 간주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킬 수 있게 당원을 개정했죠. 그 다음 절차인 전국위원회 통과가 관건이었는데 그간 새 비대위 출범을 반대해왔던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물꼬가 트인 셈이지만 새 비대위 출범까지는 아직 첩첩산중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추석 전 새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는 의원총회 결정이 나오고 하루 만에 서병수 의원이 전국위 의장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일관되게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옳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는 것은 잘못이다. 당의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하는 것을 고심한 끝에 서 의원은 새 지도부 구성이라는 빠르고 쉬운 길이 있는데 왜 비대위를 거쳐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반문했습니다. 서 의원은 새 비대위를 구성할 게 아니라 새 원내대표를 뽑아 직무대행을 시키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빨리 우리 당을 안정시키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국정 운영을 하는데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구태여 어렵고 또 논란이 많은 그런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지. 이 배경에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말을 아꼈고 그제 이후 권성동 원내대표와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도중 이준석 전 대표는 SNS를 통해 큰 부담을 줘 죄송하다며 책임져야 할 자의 욕심이 당을 계속 구렁텅이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임 전국위 의장까지 자동 사퇴한 서 의원을 대신해 윤두현 전국위 부의장은 내일 상임 전국위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당헌 당규 개정과 비대위원 임명 두 건에 대한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가 마무리되면 이번 달 8일쯤 새 비대위가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조 윤핵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당의 혼란에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떠한 임명직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핵관 그룹이 이선으로 후퇴하는 신호탄이 되는 걸까요? 이기종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아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 이른바 윤심을 대변할 거란 기대에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이었습니다. 저는 뭐 경청했어요. 말씀 안 하셨어요, 의원님은? 네. 소감 한 말씀. 아니 오늘 입장문 나오니까. 장 의원은 SNS에 당의 혼란 상황에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지역구와 상임위 활동에만 전념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지 않고 개파 활동도 일절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윤핵관 책임론이 나온 데 대한 대답으로 보입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MBN에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더는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사실상 사퇴 수순을 밟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핵관 내부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부담을 느낀 걸로 전해졌습니다.
원조 윤핵관하고 신윤핵관이 분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장핵관 이야기도 나오는데 장핵관으로 줄 서려는 사람들이 있고. 장 의원은 지금까지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것들이 많지만 모두 자신의 부덕 탓이라고 몸을 낮췄습니다. 또 당의 갈등을 수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해 윤핵관 그룹의 이선 후퇴 동참을 촉구한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저마다 민생을 외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 출범 후 첫 의원 워크숍은 시작도 민생, 끝도 민생이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생만 12번 언급했습니다. 국회의원 첫 워크숍 슬로건도 민생 제일, 국민 속의 민주당으로 정했습니다. 민생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각오입니다. 정부의 폭주나 독선, 독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 우선 민생 제1이라는 기조 아래 참석자들은 모두 노타이와 흰색 상의로 의상을 마쳤고 입법 과제를 손글씨로 적은 팻말을 들어보였습니다. 민생 제1, 민주당은 합니다. 22개에 걸쳐 민생 과제도 선정했는데 지난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 지원을 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법안부터 반지하 주거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입법 견제도 예고했습니다. 감사원의 표적감사 기획감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거나 입법 조치도 당론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과 관저공사 사적 수주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으니 현재 국회엔 민주당 대표의 카운터파트가 없죠.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방을 찾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 협조 당부에 이 대표는 가급적 협력하겠지만 과한 욕심은 내지 말라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았습니다. 같은 대학 2년 선후배이자 한때 사법시험 준비를 같이 했던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었지만 이내 뼈 있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드디어 이재명이 명의 민주당이 되었습니다. 여의도의 여당은 민주당 아닙니까? 또 혹시 해야 되는데 지연되거나 또 못하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먼저 제안해서라도. 여당이 야당을 애타게 설득 중인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완화하겠다고 우리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당에 좀 가급적 협력적 입장을 좀 가지라고 지금 이미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또 그렇다고 우리 원내대표께서 지나치게 과도한 그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적절한. 정부 예산안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표가 정부가 영구 임대주택 예산을 5조 2천억 원,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 부자 감세는 13조 원이나 하려 한다고 말하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철학과 국민의힘의 철학이 달라서 그렇다. 누구의 방식이 옳은지는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받아쳤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0일간의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시작합니다. 공수가 뒤바뀐 여야가 여소야대 지형 속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여야는 1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본회의 처리를 위해 어제 늦은 밤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늘 오전 중으로 합의를 하지 못하면 종부세 완화법의 본회의 통과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초청 명단을 두고 정치권에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윤 대통령 처가와 관련된 수사관이 참석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수사 개입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
경기 남부경찰청 소속 A 수사관은 행안부의 초대와 함께 이날 취임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A 수사관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에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를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씨는 초청 과정 중 지난해 청룡 봉사상을 탄 수상자로서 초청받았다고 상관에 설명했습니다. 상관이 공문을 요청했고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문을 받아오자 참석을 허가했습니다. 같은 해 청룡 봉사상을 수상한 것은 A씨뿐이 아닌데 수상을 이유로 초대된 것은 A씨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씨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대통령 처가 사건 관계자로 특별 초청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실은 초청 내역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공흥지구 의혹을 고발했던 단체는 A씨를 취임식에 부른 것 자체가 특혜이며 수사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책임자에게 왜 전화했겠습니까? 수사 책임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을 초대한다는 것은 압력의 의미, 그다음에 우리한테 협력하면 고속 승진이 됐다는 의미 아닙니까? 경찰은 A씨가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으며 수사 역시 원리 원칙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김 씨의 비서 배모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범행을 묵시적으로 모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김수영 기자입니다. 경찰은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과도 후기들 보고 있으면 지겠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경찰은 배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법인카드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김혜경 씨가 지시한 겁니까? 경기도청에서 본인이 맡았던 업무가 뭡니까? 경찰은 배 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 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 씨를 이 사건의 공모 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또 지난해 8월 2일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나오지 않아 이번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으로 경찰이 수집한 증거가 검찰 단계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또 재판에 넘겨지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검찰이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전격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공업체인 호반건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위례개발 사업에 유동규, 남욱 등 대장동 핵심 인물들이 연루돼 있어 향후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검찰이 지난 2013년 위례 신도시를 개발해 1,100여 가구를 공급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초기 단계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은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이 위례 개발 사업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당시 시공사였던 호반건설을 비롯해 자산관리업체, 분양대행업체 등 2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대장동 핵심 인물들이 똑같이 개입된 위례 개발 사업은 사업 구조도 거의 똑같습니다. 두 사업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도로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됐고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 성남의 뜰처럼 푸른 위례 프로젝트가 설립됐습니다. 또 화천대유 자산관리처럼 위례 자산관리가 자산관리 업무를 맡았다는 점도 똑같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남욱 변호사의 부인이 위례 자산관리 사내이사를 맡았는데 대장동 사업과 마찬가지로 위례 개발 사업의 이익 일부가 민간 사업자들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여행이 앞으로 좀 더 편해집니다. 모레,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자정부터 국내로 들어올 때는 출발하는 해외 국가에서 반드시 해야 했던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소식은 정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젯밤 한국 입국을 위해 베트남에서 출국 준비에 나섰던 비즈니스 방문객 이용균 씨. 베트남 현지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도착했는데 한국인들로 가득합니다. 코비드 테스트. 30분 만에 음성 확인서를 받았지만 최근 공항에서 재검사나 뒷돈을 요구하는 일이 속출하는 탓에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봤던 거랑은 좀 달라요. 여기는 혀끝을 이렇게 하는 형태라서 이게 과연 좀 실효성이 있을까? 이게 결과가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건지 너무 대충 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 주 토요일 자정부터는 모든 출발 국가에서 이런 코로나 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효용성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해온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의무를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입국 후 하루 안에 PCR 검사를 하는 것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올겨울 재유행 대비를 위해 기존 백신보다 중화항체가가 약 2배 높은 개량 백신의 접종을 올해 4분기 중에 시작합니다.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우선 대상자고 18세 이상 성인의 접종도 가능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함께 휴게소와 버스, KTX 안에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가족들과도 인원 제한 없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추석 연휴 동안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새로운 백신이 긴급 승인됐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을을 맞아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오미크론을 겨냥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새로운 백신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I really would love to be ahead of this variant this season. 오미크론 변이 백신 승인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확산하기 시작한 이후 9개월 만입니다. 새 백신은 기존 백신과 오미크론 변이 BA4와 BA5 백신을 조합한 2가 백신으로 여러 변이에 대한 예방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The data that we are looking at is related to very, very small changes in the mRNA sequence and really shouldn't impact safety at all. 새 백신은 1차 접종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미 1차 백신을 맞은 접종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화이자 새 백신은 12세 이상, 모더나는 18세 이상으로 접종이 제한됩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CDC는 고위험군을 포함한 우선 접종 대상자에 대해 논의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평균 9만여 명, 가을을 맞아 확산에 대응하는 모습이지만 새로운 백신이 최근 줄어드는 추가 접종 백신 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울산 SK 지오센트릭 합성수지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SK 지오센트릭에선 지난 4월에도 사망 사고가 있었죠.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의 SK 지오센트릭 합성수지 공장. 화재 진압 차량과 구급 차량이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2분쯤 이곳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소방당국이 출동한 겁니다.
사고 당시엔 폭발음이 들렸고 검은 연기가 다량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협력사 직원 3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생 원인은 지금 조사 중이고 개요는 폴리에틸렌 생산 공정에서 사이클론 핵산이 리크되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소방당국은 추가 폭발이나 연소 확대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현장을 안정시키는 냉각방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해당 공장에 긴급 사용정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SK 지오센트릭의 다른 공장에선 지난 4월 화재가 발생해 2명이 화상을 입고 치료 중에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안으로 분류했는데 이번 사고 또한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편성한 전담팀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인천에 있는 학원가 건물 8층에서 12살 초등학생이 소화기를 창밖으로 던져 여고생과 5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소화기를 던진 초등학생이 붙잡히긴 했는데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출입구에 빨간 페인트 자국이 페이듯 남았습니다. 몇 미터 옆에는 혈흔도 있습니다. 인천의 한 학원가 건물 8층에서 한 초등학생이 소화기 2대를 창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3.3kg짜리와 1.5kg 소화기를 시차를 두고 떨어뜨렸는데 건물 밖 입구에 있던 고교 1학년 여학생과 50대 여성이 다쳤습니다. 이제 피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급하게 이제 휴지로 머리 이렇게 눌러주고. 머리를 크게 다친 여고생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50대 여성은 다리에 멍이 들었습니다. 피해 여학생의 가족은 황당한 사고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늘에서 소화기가 떨어져서 맞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얘기는 저도 사실 처음 듣는 얘기고 그래서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사고 당시 추락 지점 주변에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12살 가해 초등생은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왜 그랬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이라 부모와 학원 관계자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종이 가방에 담아 주차장에 버린 2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탯줄까지 달고 있는 신생아를 버린 이유가 경제적 이유로 키울 자신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늦은 밤 주택가 주차장에 나타난 20대 남녀. 주변을 살피더니 들고 있던 종이 가방을 구석에 내려두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얼마 뒤 종이 가방을 발견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합니다. 가방 안에 들어있던 건 놀랍게도 탯줄까지 달려있던 갓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애기 고양이 소리인 줄 알고 내다봤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응아하고 울고 있어서 자기가 119에 신고를 했노라고. 인간이 돌입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요. 갓난아기를 유기한 두 사람은 사건 이틀 만인 어제 주거지인 경남 창원시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대 초반인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기를 자신이 없어서 보육원에 맡기려다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사 중에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육원이 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다행히 건강에 큰 이상이 없지만 아직 누구 손에 자라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영화 친구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부산 지역 최대 폭력 조직 2개파가 최근까지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벌써 30년째입니다. 경찰이 흉기를 동원해 패싸움을 한 조직폭력배 73명을 검거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해운대 유흥가입니다. 건장한 남성 2명이 주먹 다짐을 하고 그 주변을 또 다른 남성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부산의 양대 조폭 조직원끼리 싸움이 붙었는데 이 다툼이 도심 난투극으로 번졌습니다. 당시 수적 싸움에서 밀려 달아났던 이른바 칠성파 조직원들은 몇 시간 뒤 광안대교에서 신 20세기파 조직원의 차량을 가로막고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일주일 뒤엔 거꾸로 신 20세기파 조직원들이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칠성파 조직원을 보복 폭행했습니다.
결국 양측의 힘겨루기는 지난해 10월 패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영화 친구의 모티브가 된 두 조직은 신규 조직원을 영입해가며 30년째 세력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양대 조폭이 긴장관계, 대립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보니까 사소한 시비가 있더라도 그게 폭행으로 이어지고 거기에 대한 보복이 이어지고. 두 조직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자금을 마련했는데 소란을 피운 손님을 때리거나 일반 시민을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세력 다툼 속에 불법을 저지러온 두개파 조직원 등 73명을 붙잡았는데 이들 가운데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을 주도한 24명을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3년 전 울산 부두에서 발생한 화물선 폭파 사고 피의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러시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막힌 하늘길을 피해 백길을 통한 송환 과정이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동해국제여객터미널. 경찰관 인솔 아래 천막으로 몸을 가린 사람들이 차례로 이동합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피의자들이 국내로 송환되는 장면입니다. 어제 오후 화물선 폭발 사건 피의자 A씨와 사기 사건 피의자 B씨 2명이 러시아로부터 강제 송환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 이후에 항공을 통한 국제 도피사범의 송환이 계속해서 지체가 됐습니다. 동해항과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잇는 배편이 재개가 됐다라는 정보를 저희가 입수하고. 특히 A씨는 지난 2019년 울산 연포부두에 정박한 스톨트 크로엔랜드호의 폭발 사고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1등 항해사였던 A씨는 탱크 온도 상승 등을 확인하지 않아 폭발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달아났습니다. 이 사고로 화학제품 2만 톤이 폭발하면서 250명이 다치고 울산대교가 파손되는 등 700억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터폴로부터 적색 수배를 발부받은 경찰의 설득 끝에 A씨는 결국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해경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 직항 항공편이 막히면서 선사 등과 협의해 선박을 통한 피의자 송환을 추진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야생에 있어야 할 족제비가 제주 시내 한복판에 깜짝 등장해 포획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족제비의 흔적이 처음 발견된 건 지난달 22일 시청 본관의 한 사무실이었는데요. 처음엔 길고양이인 줄 알았지만 지난 28일 사무실을 곳곳 돌아다니는 족제비가 드디어 목격됐다고 합니다. 고양이용 포획 틀에 킁킁거리며 들어가선 먹이만 재빠르게 낚아채 도망가는 족제비의 모습이 찍혔는데요. 이후 포획용 틀을 추가로 설치했지만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족제비는 들쥐 등 인간에게 해로운 동물을 잡아먹어서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제법 사나운 데다 야생동물인 만큼 관계자는 발견 즉시 동물구조센터에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네요. 어제 스페인에서는 토마토 축제가 열렸다는데 미국에선 이 토마토가 차량 사고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벌겋게 물든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 토마토를 실은 대형 트럭이 다른 차량들과 충돌하면서 도로 위에 15만 개의 토마토가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약 60m에 걸쳐 고속도로를 뒤덮었는데 설상가상 2차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토마토로 미끄러워진 도로를 미처 알아채지 못한 차량들이 연쇄 추돌한 거죠. 결국 최초 3대를 포함해 사고 차량은 모두 7대로 집계됐고 부상자는 토마토 트럭 운전자를 비롯한 4명이었는데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또 토마토를 치우느라 출근길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는데요. 이날 오후 3시가 돼서야 완전히 재개통됐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무시무시한 우박이 쏟아져 사상자가 속출한 곳도 있습니다. 스페인 지로나의 하늘에서 하얀 덩어리가 도로 위로 우수수 떨어집니다. 행인들은 서둘러 자리를 피하고 잠시 후 도로 위가 하얗게 덮였는데 모두 큼지막한 우박이었습니다. 거리에 주차돼 있던 차들도 우박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는데요. 유리가 자글자글 깨지거나 움푹 패이기도 했군요.
기상청에 따르면 이는 20년 만에 가장 큰 우박으로 지름이 10cm가 넘어 야구공보다 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박에 맞아 뼈가 부러지고 생후 20개월 아기가 숨지는 등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오기까지 했다는데요. 유럽 한쪽에서 폭염으로 몸살을 앓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무기나 다름없는 우박이라니 또 어떤 기상이변이 발생할지 두렵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서해 최전방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해경 함정에서 낚시 도구와 술병, 화투가 발견됐습니다. 임무 중인 경찰관들이 술판을 벌이며 논 겁니다. 이들이 술 마시고 화투 치고 낚시한 기간엔 국가 비상사태를 가정한 을지연습 훈련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대형 경비 함정입니다. 7일간의 임무를 마치고 지난 24일 군산항에 입항했는데 함정 내부에서 술병이 발견됐습니다. 해양경찰관들이 서해 최전방에서 근무 도중에 음주를 한 겁니다. 또 화투를 치고 낚시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비함정에서 경찰관들이 술판을 벌인 날은 국가 비상사태를 가정해 훈련하는 을지연습 기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은 옆에서 지켜보던 동료 경찰관의 신고로 밝혀졌습니다. 수사를 한 친구는 또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어서 했겠죠. 이것은 뭐 아니라는 생각이든지 아니면. 해경은 경비함정의 함장을 대기 발령하고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경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군산해경은 2년 전에도 당시 서장이 비상근무 기간에 조기 퇴근하고 골프를 쳐 무리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 복무 철저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좀 안타깝습니다. 불법 중국어선 단속 등으로 쌓아올린 해경의 공적과 위상이 잇따른 비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아름다운 해변에서는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같이 수영 나온 이 친구들을 보면 아주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함께 보시죠. 세계적인 관광지죠.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의 바로 밑에 상어가 있는데요. 상어를 본 사람들은 허겁지겁 바다에서 나오지만 이 남성 아무것도 모르고 있네요. 연구에 따르면 상어들은 마이애미 비치 근처에 아주 많이 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어는 사람을 공격하기보다는 피하는 성향이 강하다곤 하지만 상어와 함께 수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상어와 인간이 모두 안전하게 공존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그런가 하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물고기들과 인간의 공존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폐수까지 유출되면서 안타까운 광경이 연출됐는데요. 배를 뒤집고 죽은 채로 누운 물고기.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수에서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했습니다. 바로 전례 없던 독성 녹조 때문입니다. 인근 폐수처리센터에서 유출된 물이 폭염과 맞물리면서 녹조가 발생한 건데요. 주민들은 폐수처리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국은 이 같은 요구에 아직까진 아무 답변이 없다고 하네요. 안타까운 떼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나긴 지구 역사 속 인간이 존재한 시간은 찰나 같다곤 하지만요. 감히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오래된 유적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3000년 전 무덤을 만나보시죠. 페루에서 최소 3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페루 파코팜파 유적지를 탐사하던 페루와 일본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이 무덤. 그 시대 중요한 사제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무덤의 입구는 거대한 바위로 봉인돼 있었는데 고인과 함께 묻힌 부장품들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무덤이 파코팜파 유적지에서 발굴된 가장 오래된 유적이라며 고대 연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반기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병역특례 제도를 대중문화 분야까지 확대하는 문제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 BTS 멤버들이 입대할 시기가 됐기 때문인데요. 일부 여야 의원들이 여론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앞서 BTS의 대체 복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적 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미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고 지시했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모인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룹 BTS 멤버들의 병역 특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병역 특례 제도 취지에 맞게 국위 선양을 한 BTS에도 이를 적용할지 여론조사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 전에도 제가 그 BTS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국민 여론조사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그래서도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BTS 문제에 한해서 그걸 빨리 파악을 해서 그리고 대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등에 BTS가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BTS가 입대하는 게 인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 특례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겠다며 전향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오늘 아침 회의 때 제가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아, 그래요? 빨리 데드라인 정해놓고 그 안에 결론 내린다. 그리고 네. 여론조사 빨리 하자. 하지만 3시간 뒤 국방부는 장관의 발언은 여론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하라는 지시였다며 조사 결과대로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방위 내에서도 신생아 수가 감소하는 구조를 고려해 10년 후를 내다보고 전문가 토론회 등 공론화를 해야 한다며 신중 검토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청와대가 국민 품으로 돌아온 지 벌써 100일이 넘었습니다.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복합 문화 공간도 조성되는데요. 기자회견장이었던 춘추관에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노랑, 파랑 등 화려한 원색의 바탕 위에 수학 연산기호들이 빼곡히 채워진 이 작품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걸려 주목받았던 작품입니다. 친근하게 어깨동무를 한 두 사람의 모습은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한 작가 정은혜 씨와 배우 한지민 씨를 그려낸 겁니다. 브리핑 장소로 쓰이던 청와대 춘추관이 예술 작품들로 채워졌습니다. 장애 예술인의 전시 기회를 늘리겠다던 윤 대통령의 의지와 장애 예술인들의 열망이 모여 작품 60점을 선보인 겁니다. 장애예술인들의 작품이 또 예술이 그동안 좀 소외된 예술이었습니다. 청와대 춘추관 이곳이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와 지난 용산 청사 전시에 참여한 발달장애 예술가 김채성 씨는 늘어난 전시 기회가 마냥 기쁩니다. 좋아요. 제가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다는 게요. 정말로 꿈 같습니다. 문화 복합 공간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청와대의 첫 번째 전시. 해당 전시는 오는 19일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어제는 흐린 날씨 속에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낮더위가 나타나겠고 대전과 대구도 2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한편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초강력 세력을 유지한 채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일 오후쯤 우리나라가 있는 북쪽으로 방향을 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새벽에는 서귀포 남쪽 해상까지 다가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태풍의 정면에서 발달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제주와 남해안, 영남,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그 밖에 남부지방과 영동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에 많게는 3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영동과 남부지방은 5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하늘 표정은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오후부터 영남 해안과 제주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8.4도, 대구는 19.6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춘천과 서울 30도, 대구와 광주는 2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 변수가 많겠지만 다음 주 초에는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비껴갔으면 좋겠는데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19년 전 우리나라를 처참하게 핥히고 간 태풍 매미보다 강력하다고 하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